예, 안녕하십니까. 정대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권 자체도 이제 흔드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한 정권인데, 그리고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또 부동산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을, 뭐 국회의원 하시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참여정부가 이제 정권 창출을 실패하고 자기네도 뭐 폐족화가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때 그렇게 된 것이 부동산에 관한 과도한 증세 때문에 국민들이 등을 돌려서 그렇게 됐다. 이걸 참 엄청 후회합니다. 그때 뭐 우리 증세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종부세 같은 걸.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참 많이 봤는데, 집값 폭등이 참여정부 때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집값 폭등이 되면 국민들은, 무주택자들 또는 나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정권 잃은 거에 대해서는 막 되게 아까워하고 후회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능해서 그런가? 진짜 이게 악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자기네들은 뭐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에 그런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건 약탈이에요.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부동산 안 가진 사람한테 강제 돈을 뺏는 거예요. 이 약탈인데, 이거 인플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또한 거기다 좀 더 하나 더 보탠다면 환율까지, 이런 거의 가격 변수는 가능한 안정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 독립 같은 거, 중립적, 이런 게 어떤 경제 철학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 이런 게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시작하면은 이것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것을 알아서, 특히 이제 요새 같은 때는 집값이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 이 기대 심리를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1980년 초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 30% 매년 두 자릿수 올랐는데, 이것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는 거 지금 경제정책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이 평가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별로, 아마 이건 좀 우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집값이 오른 지역에 여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뭐 자산 가치가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늘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세금은 거의 안 내요. 특혜를 왕창 줘갖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온갖 뭐 규제를 한다 하고 종부세를 한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혹시 뭐 불안해하죠. 그러다 특혜가 축소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현재는 특혜 축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의 1주택자. 이 사람도 뭐 보통 한 5억, 10억씩은 다 올랐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근데 세금은 아주 쥐꼬리만큼 늘어요. 뭐 집값이 한 3억, 5억, 10억 늘었으면 세금은 몇백만 원 정도 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피해자다. 뭐 나는 뭐 집값 올려달라는 말 안 했는데 왜 집값 올려느냐, 세금 더 내라고 하느냐,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시위를 주도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제 뒤에 좀 설명할 사람들이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값 덜 오르는 지역 또는 안 오르는 지역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탁탁 털어서 나도 그냥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세금도 안 내고 좋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후회하고 불만이 있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집값이 덜 오르는 지역, 안 오르는 지역에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그래서 분노와 자절을 하는데 이 사람들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들리지를 않아. 데모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고 이게 착해서 그런 건지 또 바보스러워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번째, 즉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1주택자. 그래서 1주택자 수위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나 1주택은 죄 없다. 근데 사실은 죄 없는 게 아니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그룹은 뭐 정책 반대도 하고 시위도 하는데 아래에 있는 그룹들은 가장 피해자들은 시위를 안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민 경제는 뭐 당연히 이제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소득은 그게 결국은 자산으로 쌓여지는 건데 이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 보니까 아무리 벌어도 결국은 이 불평등이나 이 양극화를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쟁력은 약화된다. 집값이 오르면 뭐 좋아 보이지만 실제는 비용이 모든 것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사무실 유지하는 비용, 또 임금을 더 줘야 되잖아, 월급을. 왜냐하면 직원들이 여기 집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여기 보수를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오르면. 그다음에 뭐 경제 정리도 없어지고 저성장은 또 고착화되고 또 결혼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를 망치는 이런 뿌리인데 이런 상황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마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뭐 전망이 될지 모르지만 집값 집세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값은 참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 느낌입니다. 이건 뭐 근거도 없고 느낌인데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집값이 뭐 일본 집값보다 비싸진 지는 오래됐고 뭐 일본의 대도시 도쿄나 오사카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뉴욕, 캘리포니아 뭐 이런데 좋은 도시 뭐 아마 우리나라보다 비싼 지역은 뭐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정도, 그 다음에 뭐 여기 홍콩, 뭐 북경, 충칭 이런 특별한 이상한 지역만 오르는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돈 버는 기업이 다 거기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연봉도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집값이 비싼 게 당연해요. 근데 나머지 정상적인 지역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데가 다 비싼 것 같아요. 서울이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서울을 포함한 한국이 가족을 동반해서 돈 많은 그리고 이렇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이 되지 않는 한 20년 후에는 집값이 아주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저희 아래 세대가 이제 베이브머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20년쯤 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죽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요양병원 가고 요양원 갈 겁니다. 이때쯤 지내면은 뭐 방법 없이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서울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저임 노동자 아니면 그냥 되게 혼자 와서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족을 동반해서 교육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아직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제금융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한국 서울이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뒤질 게 없는데 왜 여기다가 적어도 아시아 본부를 여기다 만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국제금융 인사들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딱 답이 나오는 게 우리 간부 직원들이 서울 살기 싫어한다. 불편해서. 응? 자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훨씬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아마 뭐 서울의 집값은 또는 한국의 집값은 한 20년쯤 후에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참 불확실하지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 전망 잘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세는 거의 100%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세입자의 고통은 뭐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이미 고통이 시작했어요. 이건 지금 시작한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집세 폭등이 사람들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집값이 2배 올랐잖아요. 서울 뭐 3배 오른 데도 있어요. 2배 정도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세도 2배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일부 언론은 왜 임대차 보호법하고 하고 전세 소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전세 소멸을 하고 연결시키고 또 집세 상승하고 연결시킬까?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임대차 보호법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계약갱신권 이런 보호법은 그나마 이 정도가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나마 나은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 3년 후에는 분명히 이제 계약갱신권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번뿐이 안 되는 거니까, 맥시멈 4년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대란 수준의 집세 폭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전간 집주인들이 못 올렸던 거 다 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때는 사람들이 이 무주택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다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대응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은 이렇게 고위직에 있으신 분이나 자기 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서민들이 고통을 보는 이 집값 오르는 거 왜 이렇게 여기 힘들어 하나라고 모르는 분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청와대에 있으신 분 포함해서 강요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관들도. 교수들, 대부분의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이 이것을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우리 집값 문제, 집세 문제, 이 어떤 공감을 못하는 것은 참 느낌이 누군가 이 세월호 사태를 교통사고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떤 인식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가 집 있고 그냥 좋은 직장에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일단 진정한 반성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권 핵심 세력이 공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집값 상승이 앞으로 어렵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자꾸만 국민들한테 심어줘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동산 무조건 제로성 게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익을 본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라. 자산세, 종부세 몇백만 원 더 내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걸 하라고. 특히 이제 1주택자들이 집값 많이 오른 지역, 강남이나 서울 이런 데 1주택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집값 폭등이 다주택자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제 그런 논의가 조금씩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라고 딱 해서 1주택자는 선이고 아무 문제 없고 다주택자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가 아니라 고액을 가진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지 집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강남이나 세종시 같은 데 좋은 거 똘똘한 한 채 있으면 허름한 지역에 서너 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집값이 비쌉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부동산 정책을 새로 짜야 된다.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급한 것은 이 계약갱신권을 당장 빨리 연장해야 된다. 지금 한 번만 2년 돼서 총 4년을 살 수 있는데 이거 최소 8년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갱신권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미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을 그냥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입자 보호제도 빨리 하고, 그리고 빨리 요 시간을 조금 벌고 나서 공급 확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공급 확대가 되면은 결국은 어쩌든지 이제 집세가 떨어질 테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인 거지만 이 국민제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진정 고민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대란 이렇게 일어나고 집세 대란이 나오는데도 민주당은 그냥 여당인데 그냥 맨날 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 대안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 인기 있는 것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대안 세력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부동산 정책을 통합당에서 나왔어야 돼, 이미.
지금 정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저기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씩 말꼬리 잡고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대책 거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도 어렵지만은 통합당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국민들이 하여튼 좀 많이 알고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